다음 달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며 조만간 한중 관계 복원과 관련한 발표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중 하나인 국산 중거리 요격 체계 MSAM의 양산 계획을 국방부가 일시 보류했습니다. 군 내에서는 양산 중단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양산 계획을 보류한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언론 노출을 피해 은둔의 경영자로 불려온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이 국정감사장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뉴스 배치와 검색어 조작 등을 둘러싸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4조 5천억 원대 차명 재산이 과세 대상임을 확인하며 차명 계좌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상속 재산이 아닌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며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 청원이 올라오고 23만 명 넘게 동의하면서 찬반 논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냐 생명 존중이냐 논란이 뜨겁습니다. 가연성 외장재는 단열 효과가 높고 비용이 저렴해 건물 외벽에 많이 사용됐는데 불에 잘 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화재에 취약한 외장재를 쓴 고층 건물 135동을 파악하고 쉬쉬하고 있습니다. 탈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경유하는 탈북 루트가 있습니다. 극도의 보완이 필요한데 통일부 공무원들이 여행 가이드까지 대동한 채 매년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전화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나 국세청 같은 기관을 사칭하는 수준을 넘어 가족을 납치했다며 목소리를 연기해 들려주고 돈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나이스는 여러 번 고쳐도 최종 수정된 내용만 남기 때문에 누가 뭘 수정했는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런 허술한 점을 악용해 학생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교장과 교사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중국 시진핑 집권 2기 체제 출범 이후 한국과 중국의 관계 복원을 위한 물밑 협상이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두 나라 정부가 곧 협상 결과를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다음 달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만간 한중 관계 복원과 관련된 발표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문준모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오늘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중 관계 복원과 관련한 발표가 조만간 있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조만간 관련 소식을 발표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 10일과 1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며 적어도 올해 안엔 만남이 가능할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에이펙이 양자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중국 측과 협의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안에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은 평창 동계올림픽 때 방한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장관의 발언으로 볼 때 관계 복원의 최대 걸림돌인 사드 문제 해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고개 숙일 일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 강요가 사드에 대해서 사과나 유감 표명할 수는 있습니까? 사과나 유감 저희가 표명. 사과할 일은 없습니다. 없죠. 우리 정부로선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중국의 우려를 이해한다는 선에서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도 에이펙 기간을 고려할 때 이번 주가 사실상 시한이라고 밝혔던 만큼 발표가 임박한 걸로 보입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국산 중거리 요격 미사일 MSAM의 양산 계획을 국방부가 일시 보류했습니다. 전력 우선순위를 검토하기 위해서라는데 군 내부에서는 아예 중단된 거란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흥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해군 2함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첨단 국산 무기들을 사열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첫 주자로 사열을 받은 게 KAMD의 중층을 맡은 천궁, 즉 MSAM입니다.
원샷 원킬, 국내 기술로 개발된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 천궁입니다. 1,400억 원을 들여 요격고도 20km 이상, 미국 패트리어 3급으로 개발했습니다. 요격 시험이 성공적이었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점증함에 따라 군은 양산 완료 시점을 2021년에서 2019년으로 2년 앞당겼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돌연 M샘의 양산과 탄도탄 레이더 도입 계획을 의결할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지난 20일 열릴 예정이던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입니다. M샘 양산이 보류된 셈인데 국방부는 전력 우선순위를 검토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공세적인 작전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전력 증강, 보강 소요와 또 우선순위를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군 내부에서는 M샘 중단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군 소식통은 SBS에 M샘 양산 사업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샘의 양산 중단 여부는 다음 달 17일로 연기된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만약 국방부가 M샘을 포기한다면 이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뜻합니다. 군 내부에서도 현재 반대가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국방부가 당초 양산 계획을 재검토하는 배경은 과연 뭔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M샘 사업 중단의 이유로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것은 미국의 해상 요격 미사일 SM-3 도입입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동시에 보류된 M샘 양산과 탄도탄 레이더 도입 가격이 SM-3 도입 가격과 비슷하다며 송영무 국방장관이 SM-3 도입을 위해 M샘 사업을 중단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송 장관은 최근 SM-3 도입을 기정사실처럼 말해왔습니다. SM-3라든가 등등의 이렇게 다층 방어 체계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 미사일을 고도 500km 안팎에서 요격하는 미국의 SM-3 도입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대대적인 개편을 의미해 군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습니다. 한반도의 전체적인 그 전략적인 환경, 그다음에 이를 이제 시행하기 위한 그 어떤 재원, 그 외에 여러 가지 요건을 이제 감안해 봤을 때 SM-3는 북에서 남으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동해상에서 요격해야 해 요격 성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요격 미사일은 한 발에 237억 원으로 비쌉니다. 해군 출신 국방장관이 해군에 대형 무기를 들여놓으려는 해군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미 동맹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단독 보도해드린 대로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4조 5천억 원대 차명재산이 추가 과세 대상임을 확인하고 그 차명 계좌를 재점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 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이 회장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며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4조 5천억 원대 차명재산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던 금융당국은 오늘 국정감사에선 180도 달라진 입장을 내놨습니다. 차명계좌임이 드러난 계좌로서 따라서 90%의 소득세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 계좌들인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기존에는 차명계좌라도 실존 인물의 계좌이면 실명재산이라고 봤지만 앞으로는 수사를 통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비실명재산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이 경우 이자와 배당 소득의 90% 세율이 적용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나아가 이 회장의 차명계좌 거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재점검하겠다고 밝혔고 한승희 국세청장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겠다며 고율 과세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들어있던 자금의 성격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차명계좌 천억의 대부분이 선대 회장이 사망한 1987년이 아닌 6년이 더 지난 뒤부터 개설됐습니다. 상속 재산이라는 삼성의 주장과 달리 이 회장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희 차명재산이 정말 상속재산이 맞는지 국민들의 의혹대로 비자금은 아닌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자금 출처 규명을 위해 제2의 삼성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상가 건물입니다. 재작년 홍 후보자의 딸과 부인이 각각 4분의 1씩 그리고 처형이 절반의 지분을 받았습니다. 이 딸의 임대 소득만 해도 한 달에 400만 원이나 됩니다. 홍종학 후보자는 그동안 부의 대물림을 강하게 비판해 왔는데 이제 본인이 그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이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충무로에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시가 5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는데 한 달 임대료 수익만 1,600만 원입니다. 대로비를 좀 꼈어요. 그래서 5천만 원보다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홍 후보자의 부인과 중학교 1학년 딸은 재작년 외할머니로부터 이 건물의 지분을 4분의 1씩 쪼개 나눠받았습니다. 엄마 혼자 절반을 받는 경우보다 증여세율이 10% 낮아졌습니다. 또 딸은 2억 원 넘는 증여세를 내면서도 엄마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추가로 내야 할 증여세 3천만 원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편법 증여는 홍 후보자가 앞장서서 반대해왔습니다. 가진 사람들만 가지게 되고 나는 아무리 이래도 안 된다. 왜 돈 많이 버는데 세금 안 내고 돈 못 버는 사람에만 세금을 내느냐. 2014년엔 대를 건너뛴 상속에 세금을 더 매겨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내로남불의 결정체다 하는 그런 인사를 지명한 것을 보고 참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다 홍 후보자의 학벌 지상주의 발언과 딸이 연간 학비가 1,500만 원에 이르는 국제중학교에 재학 중인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탈세가 아닌 절세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다음 달 10일 청문회까지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은둔의 경영자라고 불릴 정도로 외부 언론 노출을 꺼렸던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 겸 전 이사회 의장이 오늘 국정감사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최근 비난 여론이 쏟아진 네이버의 의도적 뉴스 배치와 검색어 조작 문제에 대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이혜진 네이버 전 이사회 의장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카메라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집니다. 야당 의원들은 네이버가 언론사들의 콘텐츠를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정작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네이버 자체가 언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뉴스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언론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이저 언론사에 비하면 최대 26배나 여론 영향력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사 순위를 임의로 재배열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님으로써 언론 위에 군림하는 옥상국 구조에 특히 최근 드러난 뉴스 배치와 검색어 조작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청탁과 조작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뉴스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 당장 모바일 앱에서도 뉴스 배열을 없애는 등 부가통신 사업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계속된 질타에 이 전 의장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과하시는 겁니까?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재발 방지 대책도 약속했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뉴스 편집권을 완전히 포기할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박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해 국정감사를 보이콧해온 자유한국당은 나흘 만에 검은 상복 차림에 피켓을 붙인 채 국감장에 복귀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탈북자들의 비밀 이동 경로를 우리 통일부 직원들이 매년 찾고 있습니다. 누군가 목숨을 걸고 탈출한 곳에서 관광객처럼 사진까지 찍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낙태죄 폐지를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23만 명 넘게 동의하면서 낙태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공식 답변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입니다.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원치 않은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느냐며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를 요청했습니다.
현재는 불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그러니까 위험한 수술 그리고 고비용의 수술을 선택하게 되고 후유증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병원을 찾지를 못하게 됩니다. 청원 글이 올라온 지 한 달 만에 동의하는 사람이 23만 명 넘었습니다. 청와대 청원글 가운데 20만 명 넘게 동의한 건 소년법 폐지 청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현행 형법에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인도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합니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태아의 생명권 존중과 무분별한 낙태를 막기 위해 낙태는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도 2012년 이 문제에 대해 4대4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도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기에 반대합니다. 청와대는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으면 응대하기로 돼 있는 만큼 답변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고층 건물은 화재에 취약하죠. 특히 한동안 많이 쓰인 알루미늄 복합 패널 같은 외장재는 불에 잘 타버리는 단점이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30층 이상 고층 건물을 전수조사해 그 가운데 135개 동이 이런 외장재를 쓴 걸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진 않고 있습니다. 먼저 조성현 기자입니다. 지난 6월 8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영국 런던의 그랜펠 아파트 화재. 불이 알루미늄 복합 패널 외장재를 타고 순식간에 번지면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도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의 30층 이상 고층 빌딩을 모두 조사해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를 쓴 건물 135동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조사를 끝내놓고도 이 정보를 소방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 입주민에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서비스 내용은 없습니다. 자수를 주소 되게 뭐 조치해라 하는 사항이 없으니까 모르는 사항이죠. 이제 저희는 그냥 외관상이고요. 그분들은 진짜 건축허가 당시에 건축 그걸 수도 있고. 그 국토부가 조사한 거를 여기는 아직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많이 해서 근데 안 돼요. 가연성 외장재 사용 여부를 알면 화재 예방이나 대응에 도움이 되는데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조사한 그 내용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서로 정보 공유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 방법도 같이 협의를 해서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토부는 2012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가연성 외장재의 사용을 금지했지만 그 이전에는 제한이 없었던 만큼 괜한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국토부가 이렇게 화재에 취약한 건물을 파악하고도 관련 정보를 알리지 않는 데에는 막연한 불안감 조성이란 우려 말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어서 한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해 6m 높이의 구조물을 세워서 화재 실험을 해봤습니다. 불연 재질을 쓴 구조물은 불길이 잘 번지지 않은 반면 가연성 외장재를 쓴 구조물은 계속해서 활활 타오릅니다. 불이 꺼지고 난 뒤에 봤더니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경우 구조물에 뼈대가 드러났을 정도로 피해 정도가 심했습니다. 가연성 소재들은 대부분 100도에서부터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소방활동이나 이런 거에 좀 대처하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건물 외장재에 붙은 불은 건물 내부로 번질 수 있고 불붙은 외장재가 떨어져 옆 건물로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이 쉽게 번질 수 있다는 정보가 방제나 화재 진화에 도움이 되는데도 알리지 않는 건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되게 민감한 사항이라는 걸 잘 아시니까요. 계속되는 지적에 국토부는 가연성 외장재를 쓴 고층 건물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방화벽 등의 방제 시설과 대피 통로 등의 재난 대응 시설이 충분히 갖춰졌는지 확인한 후 기준에 미치지 않은 건물 명단을 각 지자체와 공유할 계획입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만든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민간단체로 알려졌지만 알고 보니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만들어지고 예산 63억 원을 국정원에서 가져다 쓴 사실상 국정원 외곽단체로 드러났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이른바 국발협은 지난 2010년 설립된 이후 보수 정권을 찬양하는 안보교육을 주도해 국가지원기관이란 의심을 받았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자체 적폐청산 TF 조사를 통해 국발협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설립됐고 4년 뒤 없어질 때까지 63억여 원의 국정원 예산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국정원의 외곽단체였다는 겁니다. 좌파는 종북 세력이라는 요지의 국발협 안보교육도 국정원 심리전단 등이 교재와 강사 등을 결정해주고 추후 보고도 받았습니다. 개혁위는 국정원이 국발협을 통해 당시 야당 정치인이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책 비난에 열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심리 전단만으로 모자라 오프라인 외곽단체를 두고 정치 개입 활동을 한 셈입니다. 개혁위는 원 전 원장과 박승춘 전 국발협 회장 등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건고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 국정원이 인물 검증을 주도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개혁위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이 문체부의 요청을 받아 검증한 인물만 8,5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과 옛 통진당 당원, 정부 비판 시국선언에 참여한 인물 등 348명이 문제 인물로 낙인 찍혀 문체부에 통보됐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평범한 여행 사진 같지만 사진의 배경은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경유하는 탈북 루트입니다. 당연히 극도의 보완이 필요한데 통일부 공무원들이 업무 이해도를 높인다며 여행 가이드와 함께 매년 이곳을 찾고 있고 보신 것처럼 사진도 남깁니다. 문제는 없는 걸까요? 강청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일부 공무원들이 탈북자들의 주요 이동 경로에서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통일부는 탈북자 전담 인력을 선발해 매년 수천만 원씩 들여 동남아 지역 탈북 루트를 견학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체 관광하듯 움직이면 극비사항으로 분류되는 탈북 루트가 고스란히 북한 당국에 노출될 우려가 큽니다. 더구나 현장 안내인도 신원이 보증되지 않은 사설 여행사 가이드입니다. 황당하죠. 아니 뭐 그게 대소리입니까? 생명을 걸고 사선을 오는 길인데 여행 삼아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북한 도와주는 거잖아요. 통일부는 견학 지역이 관광지와 겹쳐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들이 관광지하고 좀 섞여 있는 곳이 많은데 그런데 지나가다가 없으면은 단속을 많이 받고 그런 애로가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목숨을 건 탈북자들의 처지를 고려한다면 사려 깊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입니다. 탈북민들의 탈북 루트 점검은 당연히 정부 당국이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3년 5월에는 라오스를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던 탈북 청소년 9명이 탈북 루트에서 붙잡혀 강제 북송됐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했다가 며칠 만에 스스로 삭제했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비롯해 여성 비하 요소가 많다는 비난 여론 때문입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닷새 전 정부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평창올림픽 홍보 동영상입니다. 남친이 나보다 스포츠를 더 좋아할 때 대처법이란 이 영상에서 남자친구가 스포츠 중계를 보려고 여자친구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립니다. 여성은 남자친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스포츠 규정을 늘어놓는데 남자의 귀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영상이 공개된 직후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연상시키고 설정한 상황들이 여성 비하에 가깝다는 겁니다. 문체부는 급히 사과문을 내고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문제가 된 홍보 영상은 정부가 편당 1,000만 원씩 5편을 만들기로 하고 중소업체에 제작을 맡긴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식 영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재미나게 이제 하는 영상으로 아마 그쪽에서 만들었는데 가격으로서 1,000만 원 수준이 아니다. 그거 판단 여부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문체부는 지난해 여름에도 국내외에 선보일 평창 홍보 뮤직비디오 아라리오를 3억 원을 들여 만들었는데
그때도 영상 수준이 형편없다는 여론의 문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SBS 신우섭입니다. 배우 김주혁 씨가 오늘 오후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김 씨가 몰던 차량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에 바로 옆 아파트 입구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차 한 대가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져 있습니다. 건물 벽면은 차와 강하게 충돌한 듯 부서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7분쯤 서울 삼성동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배우 김주혁 씨가 탄 SUV 차량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 김 씨가 탄 차는 사고 직후 인도를 넘어 도로 옆 아파트 출입문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차에선 연기가 심하게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구조대원들은 김 씨를 건국대병원으로 옮겼지만 저녁 6시 31분 끝내 숨졌습니다. 김 씨의 차와 추돌한 승용차 운전자는 별다른 부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운전자 얘기로는 자기가 차를 이제 갓길로 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슴을 움켜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차가 그냥 앞으로 와서 자기 차를 한번 다시 받고 돌진을 해버렸다. 경찰은 김 씨가 음주 상태였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SBS 8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김 씨는 프라하의 연인 등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고 지난 2005년 세상을 떠난 원로 배우 고 김무생 씨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윤송희 NC소프트 사장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허모 씨가 범행 전에 스마트폰으로 고급 주택 또 가스총 같은 단어를 검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우발적이 아니라 미리 계획한 범죄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41살 허모 씨는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했지만 허 씨가 남긴 증거들은 달랐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분석을 통해 허 씨의 휴대전화 검색 기록을 복구했습니다. 허 씨는 범행 나흘 전부터 고급 주택, 가스총, 수갑 등의 단어를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직후에는 살인, 사건 사고 등을 검색했습니다. 또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허 씨가 범행 일주일 전인 10월 18일 경기 용인시의 고급 주택가를 방문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일부러 지운 거예요, 이거. 사전에 답사를 한 건지, 그 동네를 답사를 해서 제대로 안 되니까 이쪽 동네로 옮겨온 건지 그런 상황을 살펴봐야겠죠. 이에 따라 허 씨가 부유층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허 씨는 8천만 원의 빚을 지고 매달 200~300만 원의 이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또 최근엔 대부업체와 카드회사로부터 빚 상환 독촉 문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25일 저녁 경기 양평군에서 윤송희 NC소프트 사장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어제 구속됐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도심 한복판의 공사 현장에서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일하던 2명이 매몰됐습니다. 이들은 73살, 69살의 형제 사이였는데 형이 끝내 숨졌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성곽 마을길 바로 아래 사람 키만한 크기의 돌덩이가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무너진 담벼락 잔해가 널려 있는 건데 아수라장이 된 사고 현장 한켠에선 소방대원들이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하수관 배관 공사를 하던 근로자 2명이 인근 담벼락이 무너져 매몰됐습니다. 가로 8m, 높이 1.7m 크기의 담벼락이 무너져 쏟아져 내린 겁니다. 공사 현장에는 포클레인 기사 1명과 근로자 4명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73살과 69살 김모 씨 형제가 매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철제문 근처에 있던 동생은 다행히 작은 찰가상만 입었지만 담벼락 근처에 있던 형은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끝내 숨졌습니다. 땅을 팔 거 아닙니까? 땅을 파는데 아마 집안이 약해가지고 담벼락이 무너진 것 같아요. 이들은 종로구청이 지난 9월부터 진행 중인 성곽 마을길 개선 사업에 투입돼 하수관 교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사장에 바로 인접해 있던 무너진 담벼락은 30년 이상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종로구청과 공사업체를 상대로 공사 당시 안전관리에 소홀했는지 과실 여부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나 국세청 같은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가족을 납치했다면서 직접 목소리를 연기해서 들려주기까지 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48살 조명영 씨는 사흘 전 발신번호가 국제전화로 찍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여동생을 데리고 있다며 대뜸 돈을 요구하는 전화 속 남성. 아저씨 너 지금 나한테 뭐 해줬는데 내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죽고 싶어? 돈 할 수 있냐고 지금. 그러니까 그래도 동생이 좀 괜찮은지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동생을 바꿔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이 남성은 정말 한 여성을 바꿔줍니다. 동생을 바꿔줄 테니까 데리고 와봐. 울지 말고 제대로 얘기 못해? 뭔 얘기 잘해? 그러니까 일단은 울지 말고 제대로 얘기해보라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2만 불이에요. 지금은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너 지금 내하고 지금 장난해? 야, 칼 들고 안 되겠다, 야. 야, 소리 좀 들려줘야 되겠어. 안 되겠다. 조 씨는 전화 속 여동생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지만 동생을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통에 사기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어요. 심장이 너무 좀 뛰었고요. 어떻게 순간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을 못 찾겠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30분 뒤 직접 캐나다에 사는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가 된 뒤에야 안도했습니다. 가장 공포스러운 상황은 가족이 위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합리적인 판단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월 평균 173억 원으로 지난해 월 평균 160억 원에 비해 8% 늘었습니다. 전화 오면 끊으라고 끊고 확인하라고 하거든요. 납치나 협박 전화를 받으면 결국은 그 자녀나 납치당한 분들의 안전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미 돈을 송금했을 때는 30분 안에 은행이나 경찰, 금감원에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요즘 대학 입시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생활기록부는 나이스라고 불리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여기에서 작성하고 또 수정합니다. 여러 번 고쳐도 최종 수정된 내용만 남기 때문에 누가 뭘 수정했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허술한 시스템을 악용해서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교장과 교사들이 적발됐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고등학교 교장과 교무과장이 나눈 문자 메시지입니다. 몇몇 학생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교장이 직접 챙기고 교무과장은 수정했다고 보고합니다. 경북 경산의 한 고등학교 교장과 교감, 교무과장이 담임교사에게 시켜 학생 5명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학생에 대한 종합 의견란에 손을 댔습니다. 융통성이 적은 직업을 택하는 것이 좋다 문구는 삭제하고 부모에게 의존적이다를 순종적이고 배려심이 많다고 고쳤습니다. 학부모가 학교 운영위원이거나 영향력 있는 직업의 학부모 자녀가 특혜 대상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청탁이나 대가가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담임교사에게 부탁해 마음대로 고쳤다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생활기록부 수정은 교육정보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데 수정을 마친 최종본 정보만 남습니다. 또 수정할 때 교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만 내부 교사들로 구성돼 감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생활기록부 수정 과정이 남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불법 개조한 화물차로 다른 차량들을 실은 채 위험천만하게 다니는 카캐리어 문제, 저희가 최근 연속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이 정기검사만 몰래 피하는 수법으로 불법 개조를 해왔는데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손잡이를 조작하자 상판 슬라이드가 뻗어나옵니다.
더 많은 차를 싣기 위해 불법 개조된 카캐리어입니다. 인천 연수구의 한 공업사에는 이런 개조를 기다리는 차량 운반 화물차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경찰은 공업사 대표 66살 A씨 등 3명을 불법 개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들은 교통안전공단의 인증을 통과한 카캐리어 33대를 다시 개조하고 10억 9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규격에 맞게끔 제작을 해서 안전인증 검사를 맡은 후에 통과된 후에 실제로 훨씬 더 연장된 이 적재함을 설치하는 겁니다. 6개월마다 있는 정기검사 때는 불법 개조된 슬라이드 상판을 규격에 맞는 슬라이드로 교체해 불법 개조 사실을 숨겼습니다. 경찰은 공업사의 카캐리어 불법 개조를 의뢰하고 소속 운전기사들이나 화물차주들에게 규정보다 많은 차를 싣도록 한 혐의로 탁송 물류회사 대표 B씨 등 3명도 입건했습니다. 화물차주 67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소개는 했고 선택은 또 자기들이 했지만 다 그게 불법인지 몰랐으니까요. 불법인지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겠죠. 경찰은 카캐리어 개조는 대형 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SNS를 통해서 이른바 마약 풍선 제조법을 익힌 뒤에 이걸 대량으로 만들어 판 20대가 구속됐습니다.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이 마약 풍선 안에는 아산화질소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걸 많이 마시면 심할 경우 숨질 수도 있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경찰이 차량 트렁크를 열어봅니다. 트렁크 안에는 아산화질소가 담긴 캡슐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집 안에서는 아산화질소 주입기가 끝없이 발견됩니다. 이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으면 속칭 마약 풍선이 만들어집니다. 풍선을 흡입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환각 증상을 일으키면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했습니다. 25살 A씨는 이 마약 풍선을 2달 동안 인터넷과 유흥가 일대에서 판매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것만 4만 2천여 개, 5,500만 원어치가 팔려나갔습니다. SNS에는 마약 풍선 재료나 제조 방법 등이 게재돼 있고 불법 판매도 성행하고 있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커피점의 휘핑크림용이나 병원의 마취용으로 사용되는 걸 알고 있고요. 수사를 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쉽게 매입이 되더라고요. 그 연령층은 주로 젊은 층으로 파악돼요. 20대, 30대.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상습적으로 마약 풍선을 흡입한 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구매자 100여 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MBC 임원진과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전현직 간부들 소환 조사도 줄줄이 이뤄집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오늘 오전 김재철 전 MBC 사장과 전영배 MBC CNI 사장, 백종문 부사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MBC 담당 국정원 직원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PD수첩 등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프로그램의 제작진과 진행자를 교체하고 제작 중단 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경영진 교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습니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는 김 전 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MBC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한다는 내용의 국정원 문건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검찰은 김 전 사장이 당시 국정원 담당 직원과 만나 해당 문건을 전달받고 논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압수된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직접 보기 위해 검찰에 나온 김 전 사장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제가 부당 인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국정원 담당관을 만난 그래가지고 그 문서를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제 감옥에 가겠습니다. 검찰은 내일 이우용 전 MBC 라디오 본부장과 백종문 부사장 등 MBC 전현직 고위 간부의 소환 조사에 나섭니다. SBS 유란입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통해 2012년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 그동안 전해드렸는데 같은 해 있었던 4월 총선에서도 공작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건을 SBS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총선 투표 참여를 독려하거나 정권 심판을 주장하는 걸 종북 행위로 규정하고 댓글 공작을 벌였습니다. 김종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2년 4.11 총선 직후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 연재옥 사령관이 김관진 국방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의 내용입니다. 국내의 종북, 친북 사이트들이 북한의 선전, 선동에 동조해서 대통령과 현 정권 심판에 치중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북, 친북 사이트의 예로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를 들면서 총선 당일 한 시민 기자가 쓴 투표 독려 칼럼을 선동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SNS 공간에서 유명인들이 투표를 독려한 것도 선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작가 이회수 공지영 씨, 방송인 김미화 씨, 당시 조국 안철수 교수 같은 유명인들이 투표율이 높으면 춤을 추겠다고 약속한 것 등을 젊은 층의 적극적인 투표 동참을 촉구한 선동이라고 비난한 겁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표장에 안 가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 보고서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멀쩡한 단체나 시민이 이 SNS 활동한 것을 마치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한 것처럼. 민간인인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총선 직전 한 해군 장군의 제주 해군기지 관련 발언을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하자 반대 댓글이 달렸습니다. 군 인권센터를 종북 세력이라 비난한 이 댓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이모 중사의 아이디로 달렸고 주요 실적으로 보고서에 기재됐습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부모로부터 학대받거나 버림받은 아이들을 일반 가정 같은 환경에서 보살펴주는 아동 그룹홈이란 곳이 있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7명 정도의 아이가 가족처럼 살고 있고 전국 400개가 넘는 그룹홈 가운데 40%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뛰는 집값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유덕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모로부터 학대받았던 유아 3명을 돌보고 있는 장모 씨. 긴 고심 끝에 서울에서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것도 모자라 급기야 집을 비워달라고 했던 겁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집으로 다녀서 서울에서 갖고 안 다녀본 데 없어요. 주변에서 이제 친구들이 그랬어요. 왜 하니? 서울에서 아이 7명을 돌보고 있는 권혜경 씨도 치솟는 전셋값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2월에 집을 비워야 되는 입장이에요. 2년 만에 1억을 또 올려달라고 하니까. 전국 그룹홈 410곳 가운데 상당수가 이처럼 전세나 월세로 운영되는데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서울에서 경기도 외곽으로 잦은 이사는 아이들 정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라온 환경, 지역에 가까운 그러한 곳에서 소규모의 가정 환경에 보호를 해야 된다. 이전을 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상처가 될 수가 있죠. 보호아동 1인당 국가가 지원해주는 돈은 40에서 50만 원 수준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집세 지원은 사실상 없습니다. 아동 1인당 11만 원 정도인 주거급여가 나오지 않는 곳도 많기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드렸더라고요. 못 받는 쪽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제 좀 이렇게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고. 그룹홈 한 곳에 지원되는 운영비도 월 28만 원에 불과합니다. 한 달에 4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모자른 거는 더 요구하지 말고 수급비에서 감당해라. 상처받은 아이들을 가정 같은 환경에서 보살핀다는 근본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주거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군에 입대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올려받아오던 보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다치거나 숨질 위험이 커진다는 게 이유인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에게 얌체짓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우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부분의 만 20세 남성의 경우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위험 등급이 가장 낮은 1급으로 책정됩니다. 사고가 나면 최대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할 경우 1년 보험료가 2만 8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보험사가 이들이 군에 입대한 경우 보험료를 50% 가까이 올려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메리츠 화재가 7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KB손해보험 약 500건, 현대해상과 흥국화재도 각각 200건이 넘었습니다. 한 해 2,000명 가까운 병사들이 추가로 부담한 보험료 총액이 3,500만 원에 달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받아서 군복무를 하게 됐는데 이거 악용하는 거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해 보험료를 청구했다가 입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깎아 지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 입대는 직업 변동이 아닌 만큼 계약 재조정 대상이 아니며 이런 사실을 통보할 필요도 없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국내에 있는 사람들 등등에 대해서 또 위험 등급 개선 이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조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감원은 군 입대로 보험상 불이익을 주는 보험사들의 행위를 금지시키고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만만치 않은 가을 추위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와 남부 내륙에선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하면서 첫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내일 아침도 오늘만큼 추워지니까요. 따뜻하게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3도까지 내려가겠지만 낮부터는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경북 의성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20도 넘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낮부터는 찬 기온이 누그러지면서 활동하기 한결 좋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18도로 오늘보다 5도 정도 높겠고 남부지방 부산의 낮 기온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날씨 변화가 심합니다. 주 후반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이후로는 다시 추위가 밀려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1999년 인터넷을 항해하는 사람들이란 뜻으로 출발한 네이버는 이제 검색 시장 점유율 70%를 넘는 공룡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향력이 커지고 수익이 늘어난 네이버가 그만큼의 공공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항해는 함께 가야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